제약이론 에세이 5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우리의 시스템은 얼마나 복잡할까? 1. 무엇 때문에 복잡할까? 시스템의 복잡성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들의 수에 대한 표현이다. 시스템의 바람직한 업무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런 요인들을 이미 시스템 제약으로 정의했습니다. 제약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목표에 대해 시스템이 더 높은 업무 성과를 성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들이다. 제약의 수가 시스템의 복잡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제약을 가진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하위 시스템들의 제약들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업무 성과는 그저 모든 하위 시스템들의 합계일 뿐이다. 우리의 주인은 우선 물리적 제약에 이끌린다. 물리적 제약은 시장 제약, 공급자 제약, 자원 제약,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4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호작용의 형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씩 검토를 해보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A, B 중에서 어떤 게 복잡한 시스템이냐? 이 제약이론 쪽에서는 A가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게 상호 연결되는 것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인 하나만 제거하면은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시장 제약. 시장 수요가 그것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의 역량보다 작을 때 시장 제약이 존재한다. 아, 그 수요보다 그 공급 역량이 많을 때 시장 제약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보다 현재 시작한 디플레이션 시기에 공급자 능력보다 소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는 시장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제약은 두 가지 뚜렷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즉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직접 상호작용은 한 제품의 증가된 수요가 시스템의 다른 제품의 시장 수요를 직접 감소시킬 때 일어난다. A 상품이 히트를 쳐가지고 상대적으로 B 상품이 수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상황은 두 제품이 동일한 고객들의 동일한 요구를 충족시킬 때 존재하죠. 신라면이냐 오뚜기 라면이냐 했을 때 신라면을 선호한다면은 아니 같은 회사 제품 중에서 얘기해도 될 거고요. 간접 상호작용은 한 제품의 증가된 수요가 반드시 다른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진 않지만 둘째 제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의 역량을 시장 수요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때 존재한다. 간접 상호작용의 모든 경우의 복잡성은 의사결정에 원가에 대한 고려를 사용하는 공통적인 또한 종종 파괴적인 실수 때문에 생긴다. 아, 하나의 자원 제약이 관련될 때에만 코스트에 대한 고려를 활용해야 보다 정확히는 의사결정이 운영 경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 실제로 직접적 상호작용의 경우에 어려움은 복잡성이 아니라 믿을 만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림짐작에 의한 가정이 세워지면 의사결정은 단 하나의 지표인 스루풋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만스러운 타입을 찾기보다는 방침 제약에 의한 시장 세분화 방침을 고려해야 된다. 이 방침 제약이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 나왔어요.
어떤 물리적 제약보다도 그 이 복잡한 그 간접적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방침 제약에 의한 원인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침 제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한 리미테이션 요인으로 2000년대 그 개념을 변경을 시켰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슈레겐하임은 제약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다고 정의한다. 반면에 나쁜 방침은 작은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이를 제거하는 데는 대개 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이 소요된다라고 번역자분께서 주석을 달아 주셨습니다. 세부 사항이 어떻든 하나 이상의 시장 제약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종류의 제약들에 비해 시장 제약이 2차적이라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따라서 이 상황은 다른 물리적 제약들을 먼저 분석하면서 조사돼야 된다. 시장 제약이라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의 물리적 제약이 뭔가를 어, 조사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리미테이션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그 나쁜 방침이라는 그 표현도 나왔어요. 방침은 대개 CEO에서 나온다면 나쁜 방침을 직선적으로 밝히는 것은 컨설팅 명에서 장애죠. 왜냐하면 돈을 주는 갑이기에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쁜 방침을 순화해서 저는 나쁜이라고 그러면 또 기분이 나쁘니까 어글리라는 표현 요것도 그 스탠드업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어글리라는 표현은 사장의 방침을 어글리 방침이라고 표현해도 기분이 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컨설팅은 싫은 소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일임을 잊지는 말자. 표현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도 이런 게 있었죠. The good, the ugly, the bad. 그래서 나쁜 방침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악당이니까 아니 CEO가 악당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요건 이제 그린티 더 굿이 그린티 이스트우디오였죠. 우리나라도 그거 유사하게 만든 게 있죠. 만주 무대로 해서 잘난 놈, 못난 놈,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글리라고 당분간 제가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글리를 비의도적, not intended, 오류 방침이라고 명해볼 것도 고려해보기는 했는데 너무 길어요. CEO를 교체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CEO의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될 사항이다. 라고 제 견해를 여기다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3번 공급자 제약. 공급자 제약은 사실 다행히도 아주 극소수의 제약이다. 때때로 원자재나 구매 부품이 결품인 경우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는데 그러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뭐 요소수라든지 중국이 2차 전지 원료 수출 통제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그 공급자 제약이겠죠. 이런 문제들은 대개 구매 방침이나 바람직한 재고 수준을 결정하는 잘못된 방침과 같은 내부 어글리 방침들 때문에 일어난다. 자재가 전체 시장에서 빈번히 부족 상태이며 실제로 시스템이 시장 잠재력에 공급하기 위해 그 자재를 충분히 얻을 수 없을 때만 공급자들이 제약이다. 그런 경우에 시스템은 전혀 복잡하지 않으며 그저 위험스럽게 노출되어 있을 뿐이죠. 공급자 제약을 가진 하위 시스템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다룰 때는 모든 노력을 다해 이 시장 공급자 제약은 깨트려야 하죠. 설계 변경을 하든지 더 비싼 대안을 하든지 심지어 제품 변경이나 공급자 인수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제약과는 달리 공급자 제약에 대해서는 시스템 완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현대차가 이제 저 배터리가 아주 그 성질이 나니까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죠. 또 시스템의 업무 성과는 전적으로 외부 실제의 손에 의지하게 된다. 이것은 까다로운 경우가 아니고 위험한 거의 자살하는 경우다.
공급자 제약을 한다는 것은 자기 운명을 어, 그 공급자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이 중국 얘기가 나오는데 에, 친중을 해가지고 거기 자기 목숨을 중국 애들한테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거의 자살하는 경우다 이게 2차 전지 원료를 거의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거의 자살하는 경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4번 자원제약. 이것은 뭐 지하자원 이런 거보다도 어, 그 말하자면 이 조직 내에 어떤 그 자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제약과 공급자 제약은 시스템의 복잡성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잡성은 마치 자원 제약들에 의해서 유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호작용하는 제약들을 포함하는 현실의 시스템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 비관적인 결론은 일단 그것이 입증되면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도 비복잡 시스템을 깨닫게 한다. 뭐 회사 뭐 일을 하고 하면 복잡해. 그거 해결하려면 아주 힘들어. 맨날 이제 복잡성을 들고 나오죠. 복잡하다는 인상은 PC 적절하게 분석해보지 않아서이지 시스템에 내재된 복잡성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자원 제약들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은 상이한 두 현상, 즉 통계적 편차와 종속적 자원의 공전에서 직접 유래한다. 라고 우리는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통계적 편차는 조직의 행동, 고유의 일부 요인들이 정확히 결정될 수 없으며 다만 평균을 사용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통계적 편차에 지배되는 요인들의 예는 가공시간, 미래의 판매나 예상된 제품 개발 시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면 이제 샘플을 많이 드는 게 이제 가공시간을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 원가를 얘기할 때 이제 그 공장 가공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시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측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확정 주문조차도 때로는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향이 있다. 주문해 놓고 그냥 변심을 해가지고 바꿔버리는 거. 제시된 제품 개발 시간도 분명히 최선으로 예상한 기간일 뿐이거나 일부의 주장대로 최선의 추정치일 뿐이다. 이 모든 요인들과 더 많은 것들이 통계적 편차에 지배된다. 음, 그 가공 시간만이 아니고 또 시장 수요 예측 이런 것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요인들도 통계적 편차에 지배된다는 거죠. 종속적 자원은 조직이 수행해야 될 과업이 자원을 하나 이상 요구할 때 존재한다. 종속적 자원은 긴 연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자원제약을 가질 확률에 대한 분석 해가지고 조금 이제 머리가 찌끈하게 되는 그런 이 항목이 되겠는데요. 통계적 편차와 종속적 자원의 단순한 예. 그래서 단순한 예로 들었는데 단 두 자원만 관련되며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장 내부에서요. 두 개의 공정만 있다고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가공과 조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공과 조립. 통계적 편차의 가장 단순한 경우를 찾을 때 생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규 분포이다. 가우스 분포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통계를 다룬 모든 출판물에서 볼 수 있는 정규 분포는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단순한 분포는 아니다. 균일한 분포의 직사각형 분포가 더 단순하다. 요게 사실은 무슨 뜻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지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단순한 분포는 동일한 확률을 갖는 이항분포, 즉 잘 알려진 대로 동전의 앞뒷면이다. 동전을 돌려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시스템의 평균은 그 구성원들의 평균보다 작다. 자, 요거를 숫자적으로 우측에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질문은 남아있다. 아,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이 1자원을 가공이라고 보고 2자원을 어, 그 조립이라고 본다면은 편차는 이 통계적 편차가 2다 이거죠. 그래서 네 단계 작업을 하는데 1자원에서 편차가 둘이니까 첫 번에는 세 개가 가면은 세 개가 넘어가니까 세 개뿐이 못 만들죠. 그러니까 성과는 세 개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두 번째 편차가 다섯 개니까 요거 3과 5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능력이 4라고 보는 거죠. 4라는 실용적인 평균. 그래서 세 개가 들어갈 만들 때가 있고 다섯 개를 만들 때가 있는데 다섯 개를 만들어도 요 이 자원은 세 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세 개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 발생되는 게 3355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되는 게 이렇게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세 개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다섯 개를 만들었다. 이 자원에서는 여기에서 넘어온 게 두 개가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다섯 개를 만들 수 능력은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세 개뿐이 못 만든다. 그래서 다섯 개를 투입을 아니 네 개를 투입하는 거죠. 네 개를 항상 네 개를 투입하는 겁니다. 참. 네 개를 투입해서 세 개를 만들었고 여기서는 다섯 개를 만들었다. 능력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다 합치면은 14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나누기 4하면은 3.5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분의 제공이 성과를 4로 향하게 한다. 그렇다면 재고가 부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를 줄이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재고가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재고가 얼마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수학적 세계와 현실 세계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실용적 세계는 충분히 좋은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세계를 이걸 계속 해가면은 4에 근접해서 3.99까지 나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질문은 남아있다. 4라는 실용적 평균에 도달하기까지 재고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스루풋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뤄야 할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원 사이에 쌓이는 재고는 분명히 두 자원 사이는 상당히 현재 알맞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머리가 나쁜 저도 설명을 하면서 또 처음에 배울 때 이해하는데 요 표를 만들려면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가 4다. 구성 요소들의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하에 예, 이거 표준 편차가 4면은 4개는 이제 이 하루 평균 4개 과업이죠. 근데 편차가 4개, 편차가 큰 거죠. 극단적인 경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편차가 4개면은 성과는 12개뿐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평균을 4로 나누면은 3개뿐이 못 만든다. 편차가 크면은 성과는 낮다. 아까 그 빨간 앞장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들어맞습니다. 평균 투입이 4라면은 제공이 더 쌓입니다. 요거 이 제공이 쌓이는 거는 여기에 표현을 안 했어요. 나중에 좀 제가 별도로 이거 이해한 거를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대밍이 변동을 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밍 박사라고 그 품질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구성 요소들의 편차가 클수록 t는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평균 성과가 3.5에서 3으로 떨어집니다.
시스템의 평균은 그 구성 요소들이 편차의 크기에 크게 종속된다. 재고는 더 높은 수준으로 쌓일 것이다. 표준 편차가 크면은요, 편차가 크면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변동은 그것들이 평균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재고의 수준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스루풋이 늘어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을 지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제가 그 생산 기술자 출신은 아니니까 사무직에도 관심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이 결제판에도 그 미결 업무 이 칸을 그 책상에다가 그 갖다 놓죠. 진급을 해서 높은 그 편수 책상이 아니고 좀 진급을 하면은 좀 넓은 책상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미결 뭐 이런 그 기결 뭐 이런 거로 갖다 그 놓더라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 똑같은 얘기로 재고 수준은 미결 업무 건수로 이해해도 됩니다.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직관적으로 수없이 야근을 일삼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것은 삶의 질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무직도 요즘은 뭐 야근을 뭐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그런 회사 안 다니죠. 젊은 세대들이. 8시간 충분히 지켜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축해서라도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있죠. 7번. 아까 그 편차는 그 표준 편차로지만 비대칭의 역량이라고 현실은 비대칭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하루 4개 과업의 시스템 스루풋에 도달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는 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문제의 크기를 드러내면 우리의 단순화하는 가정들 중 하나를 바꿔야 하며 검토하고 있는 경우를 현실의 상황에 가깝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실을 지배하는 통계적 분포는 대칭 분포와 거리가 멀다. 비대칭 분포이며 큰 수 쪽으로 길다. 실생활에서 통계적 분포는 지수적 분포에 더 가깝게 닿는다. 그 분포는 평균에서 20시그마 이상 떨어져 있는 사건도 무시할 수 없는 발생 확률을 가질 정도로 기운다. 비대칭 분포가 현실을 더 잘 묘사한다면 그런 비대칭 분포가 상호작용하는 능력 제약들을 가진 시스템의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자원의 평균 업무 성과가 아니라 그저 통계적 분포만 바꿔보자. 하루에 3분의 2 시간은 5개를 생산하고 3분의 1 시간은 2개를 생산하는 그런 거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나오는데 5개를 만드는 그 생산 시간 요렇게 그 5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2개 곱하기 3분의 1 시간 그러면 4.3333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4인데 요거를 계산하면은 3.3333 더하기 0.6667 이렇게 나가서 4가 나온다. 요런 얘기겠어요. 그래서 1자원이 아까 가공이고 2자원이 조립이라고 한다면은 에, 이게 보면은 그 2개가 나올 때가 있고 5개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9개로 한 이유는 그 3분의 2니까 3분의 1, 3개까지는 2개 작업하는 시간이고 나머지가 이제 4번부터 9단계까지가 5개를 만드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자원도 마찬가지로 255, 255, 255 식으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도 이제 3분의 1은 그 요게 이제 그 이 배분을 그 이 단계별로 다르게 한 거죠. 그럼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더하면은 30개고 평균은 3.333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동일한 확률을 가진 조합의 수가 4개에서 9개로 늘어날 것이다. 3개의 상호작용하는 제약일 경우 27개의 확률 시나리오가 수반된다. 결과 평균 성권은 더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해 보실 분은 그려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지만 머리가 나빠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어, 그렇습니다. 분포의 꼬리가 미치는 영향은 그 확률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분포의 꼬리가 미치는 영향은 그 확률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확률은 어, 뭐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비대칭 분포가 이렇게 이제 더 길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번 상호작용하는 자원제약은 파산으로 이끈다. 어떤 주어진 시점에 연쇄의 강도가 요거는 이제 사슬이라고 연쇄를 사슬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즘 우리가 그 공급 체인 뭐 이런 얘기를 그 많이들 하니까 연쇄를 체인의 강도가 가장 약한 고리와 같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그 시점에 다른 고리들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 그 단 하나의 고리의 일시적 취약성을 상쇄해 주지는 않는다. 전체의 능력은 이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재고는 또다시 쌓일 것이며 이 쌓인 재고로 자원들 간의 종속성은 또다시 단절될 것이다. 시뮬레이션이 또는 상세한 계산이 보여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크게 비대칭인 분포를 감안한다면 재고가 끊임없이 증가하여 상당한 크기의 스루풋이 낭비된다는 것이며 실제로는 영원히 그렇다는 것이다. 스루풋을 지속적으로 잃으면서 재고가 계속 쌓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현실에서 이 상황은 단 하나의 시나리오, 즉 파산으로 이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조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기업들이 그렇게 망하지 않고 그래도 잘 나가지 않느냐 때문에 우리의 작은 예의 가정들 중 최소한 하나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야 된다 이거죠.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떠돌아다니는 병목 현상은 어글리 방침에 의해 일어난다. 이게 직원들의 잘못보다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어글리 방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글리 방침은 업무 성과가 부분적으로 평가되는 방법, 효율이나 작업 주문 방침, 경제적 주문량, EOK라고 하는데 이게 그 원가 개념으로 하면은 최소 수량 주문을 받고 그러죠. 몇 개 이상은 안 팔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경제적 이 주문량이라고 이런 것들을 고집을 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중간 완료 예정일 사용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는 두 개의 어글리 방침이 필시 떠돌아다니는 병목이라는 혼동 상황의 원인일 것이다. 그것들로 인해 생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물리적 현상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복잡성이라는 게 시스템의 물리적 제압에 의해 제한되든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제한돼 어쨌든 그 제약의 수는 매우 제한되고 여기에서도 파레토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직관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in our last case 상호작용하는 자원 제약 했는데 이거를 제가 요거는 그때 머리가 그 공부할 때 좀 머리가 좀 돌아갔어요. 지금은 자꾸 둔해지는데 이게 이제 일자원이 이제 그 가공을 하는 데고 이자원이 그 조립을 하는 데라면은 일자원이 제약이라면은 투입은 4개를 계속 하죠. 근데 아까 그 이 재고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표현들을 안 했죠. 근데 제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일자원은 2개뿐이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자원은 이렇게 두 개 만들었다, 다섯 개 만들었다. 이제 어, 넘어오는 대로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과가 이제 이 자원 능력이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성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넘어오는 게 한계 있거든요. 앞에서는 제공이 계속 쌓이고, 그러면은 예, 4개씩 9개니까 34구 36, 36개가 투입이 됐는데 30개뿐이 못 만들었죠. 그래 제품이 이거는 쌓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30개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평균은 3.3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이제 제공이 이제 이거는 이제 18개까지 쌓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에,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요거 뭐 전체적인 거로 지금 설명을 했지만은 쌓이는 제공은 또 좀 현실적으로는 틀릴 수 있다. 아, 제공 쌓인 것 중에서 또 만들고 뭐 이런 거에서 숫자적으로 제가 계산한 거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만약에 이자원이 제약이라면은 자원일은 요거 들어 요 222555555 이렇게 해서 3분의 1 시간은 두 개를 만들고 3분의 2 시간은 다섯 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공이 이렇게 쌓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공은 안 쌓입니다. 제공은 안 쌓이는데 자원이 조립이 두 개뿐이 못 만들어요. 그럼 18개뿐이 못 만듭니다. 그러면은 두 개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자원이 첫 공정에서 공정이 제약이라면은 어, 나름대로 생산은 3.3으로 적게 나오긴 하지만 4개 목표를 달성 못하지만은 자원이 조립 공정이 자원이 제약이라고 그러면은 두 개뿐이 안 나오더라. 제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우리 시스템의 복잡성 얼마나 우리 시스템이 복잡할까 하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